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소재라는 건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물체라는 말인데, 자,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성질로 나눠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기 뒷부분에 나오는데,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려면 먼저 원자라는 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 앞단은 1학기 때 배웠으니까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 모양 볼게요. 수소 원자. 자, 수소 원자 모양 어떻게 생겼나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요때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하죠. 인력이라는 건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에 잡혀서 이 궤도를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요 뱅글뱅글 도는 궤도는 궤도마다 하나가 아니라 궤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요 궤도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값이 있어요. 에너지 값. 그런데 여기에 잡혀 있는 전자는 여기가 최대로 얘가 머무를 수 있는 궤도예요. 얘가 머물 수 있는 제일 바깥쪽 궤도야. 여기 밖에 궤도를 지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얘는 여기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뚱 하고 떨어져 나와요. 전자가. 그러면 원자핵에 이제 꽉 잡혀있는 전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원자핵과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전자를 우리가 구속전자 또는 속박전자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에 어떤 양의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서 이 궤도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이런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 자유전자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닌 거야. 이제 꽉 잡고 있는 플러스 원자핵이 없으니까 이 전자는 마구마구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겠죠. 자, 이때 중학교 때 배운 개념 떠올려보세요. 전자가 움직여. 그지?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한다. 요거 어디서 배웠을까? 중학교 때. 그지? 전류 개념 배우시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류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건데 실제로는 전자의 흐름이다 라는 이런 정의를 배우셨을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지? 자, 1번 봅시다. 자유전자가 많고 자유전자가 많다는 거는 이동하는 전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잘 흘러? 그지? 전류가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지? 도체라고 불러요. 도체. 자, 2번은 전기저항이 매우 크대.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해주는 물질이에요. 자, 방해하는 애가 제일 커.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죠.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우리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뭘까? 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애예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하면 어떨 땐 전류가 흐르고 어떨 땐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예로 실리콘이 있어요. 또 저마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 자,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면 도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하고, 도체와 절연체 사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전류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물질은 반도체라고 한다. 자, 됐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물질 중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반도체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이 짧으니까 일단 여기에다가 선생님 간단히 써볼게요. 반도체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순수 반도체,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순수 반도체 공부할게요. 자, 순수 반도체는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반도체의 대표적인 예의 물질인 실리콘 혹은 저마늄이라는 물질로만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자, 실리콘과 저마늄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 그치, 4개. 자, 원자과 전자가 뭐예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야. 그 얘기는 자,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실리콘이나 저마늄은 궤도가 되게 많겠죠? 한두 개가 아니고 쭉쭉쭉쭉 궤도가 있을 텐데 이 궤도의 중에서 제일 바깥쪽 전자 궤도,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선생님 전자를 점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4개만 있는 애를 원자과 전자 4개인 실리콘, 저마늄 이란 얘기예요. 실리콘과 저마늄은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4개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안정적인 상태가 되나요? 그렇죠. 8개여야 돼요. 자, 근데 얘는 4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겠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지. 주변에서 전자를 찾아서 채워야 돼요. 자, 옆에 그림에서 볼게요. 자, 저마늄도 원자과 전자가 4랬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저마늄을 기준으로 요 저마늄의 전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 저마늄의 전자는 이거예요. 4개밖에 없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야. 그렇다는 얘기는 부족한 4개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 근데 주변을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저마늄밖에 없어.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저마늄이랑 전자를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얘 거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고 얘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또 얘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쓰고 아래 있는 얘 거를 가져와서 또 같이 써요. 자,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우리? 그지? 공유 결합이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애랑 전자를 함께 쓰는 거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자, 공유 결합을 했어. 주변에 있는 저마늄들이랑. 그랬더니 얘 전자가 몇 개 됐어요? 그지? 원자과 전자가 이제 8개가 됐어.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안정적인 상태가 됐으니까 전자가 더 이상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자가 움직이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류는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반도체는 어떨 땐 전류 흐르고 어떨 땐 전류 안 흐른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뭔가 나쁜 불순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순수한 반도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무언가를 넣어주는 반도체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설명 그대로 되어 있어요.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 더러운 물질이 아니라 순수 반도체에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도와준 그런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 순수 반도체에다가 어떠한 다른 물질을 첨가해 주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 도핑을 해주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자, 무엇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순수 반도체에 인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런 인과 같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도핑을 하면 무엇이 되고요.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붕소와 같은 여기 글자 하나 빠졌네요. 붕소와 같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를 넣어주면 전류가 또 흐르게 돼요. 그런 걸 무엇이 전류 분말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요 다음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게 가운데 P라고 써있죠. 요거 인이에요. 인. 자, 인이라는 물질을 도핑을 해준 거예요. 자, 실리콘이라는 순수 반도체 가운데에다가 인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불순물이 되지. 요 인을 넣어줬더니 인은 아까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했어요. P인의 원자과 전자는 5개야. 그 얘기는 뭐예요? 얘의 최외곽의 전자가 5개만 있단 얘기야. 자, 그림 잘 보이시나요? P의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자, 근데 5개도 불안정한 상태죠. 원자과 전자가 3개가 부족해.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에서 전자를 끌어와서 공유 결합을 할 거예요. 자, 공유 결합 표시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실리콘과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고, 얘는 옆에 있는 애와 전자를 공유하겠죠. 요 위에 전자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전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꽉 찼죠. 자,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됐는데, 자, 뭐가 있나요? 여기 전자가 하나 남아있네. 요거 뭐예요? 남는 전자지. 이 남는 전자는 자유전자야.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남는 전자는 전자가 하나만 있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자기가 갈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전자가 움직이죠. 전자가 움직이는 거 뭐라고? 그렇지, 전류지. 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순수 반도체만 있을 땐 남는 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인을 도핑하고 보니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과 전자 사이인 원소들이랑 공유 결합을 하고 남는 애가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갈 자리를 찾다 보니 전류가 흐른다, 전자가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이런 반도체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지? N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인 즉슨 N형 반도체에서는 누구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지? 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전류 운반체,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에 뭐가 있나요? 그지? 양공이 있어요. 양공은 원자과 전자가 3인 원소예요.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 최외곽의 전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얘도 불안정한 상태겠죠. 자, 그럼 불안정하니까 옆에 있는 실리콘과 실리콘의 전자들과 공유 결합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실리콘과 공유 결합할 애가 없네. 여기 뭐예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빈 구멍이죠. 자, 근데 여기 구멍마다 옆에 애들은 전자가 채워져 있어서 정기적으로 뭘 띠나요? 마이너스를 띠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어. 뭘 띠는 것과 같겠니? 전자랑 반대. 그지? 플러스를 띠는 빈 구멍인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양공이에요. 플러스 구멍. 양공.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가 비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다른 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지? 끌어와야 되죠. 여기에 있는 전자를 끌고 와서 채웠어. 자, 그럼 이번엔 여기가 뭐가 돼요? 그지?
여기가 B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양공이 돼. 그럼 다른 쪽에 있는 전자를 또 끌고 와서 채우게 되죠. 자, 뭐가 움직이니? 여기가 전자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빈 구멍이 되지. 자, 이거 다시 그려보면 빈 구멍이 여기 있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자,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왼쪽으로 온 거죠. 자, 얘도 실제로 움직인 건 전자야. 그지? 전자가 움직이네. 뭐 한 거야? 그지? 전류가 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불순물 반도체. 전류가 흐르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전자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라고 하면 옆에 있는 N형 반도체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왼쪽으로 움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빈 구멍인 양공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의 전류가 흐르는 역할을 해주는 애를 우리가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인 원소를 도핑해준다. 그래서 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인 붕소와 같은 원소를 도핑해서 전류가 흐르게 해주고, 이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운반체 역할, 전류가 흐르는 역할을 해주는 건 바로 양공이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뭐라고 부른다? 그지? B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자, 되셨나요?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많이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를 하셨으면 이제 다이오드 개념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반도체가 이해가 안 됐다면 앞에서 반도체를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다이오드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오드를 보면 어려우니까 먼저 스탑 누르시고 반도체 이해한 다음에 다이오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공부하셨다고 믿고 다이오드 계속 진도 나가볼게요. 자, 다이오드는 이 다이가 죽는다. 의 다이가 아니라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 이 다이는 두 개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개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반도체 배우고 있죠. 반도체 두 개가 붙은 구조예요. 근데 그 반도체는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N형 반도체 하나, P형 반도체 하나를 이렇게 그림처럼 붙여놓은 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자, N형, P형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놨는데, 자, 밑에 잘 보세요. 요거 무슨 표시예요? 요거 전지 표시죠. 건전지 표시야. 그래서 막대기가 긴 쪽이 플러스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자,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자, 혹시 까먹은 학생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거 전지 표시야.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 지금 전지를 연결했는데, 자, 왼쪽 그림을 보면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N형 반도체 끝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얘네가 서로 달라집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N형 반도체에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왼쪽 그림 먼저 봅시다. 마이너스 극이라는 건 여기에 전자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전선을 따라서 따다다다 이동해서 N형 반도체에 더덕더덕 붙어있겠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N형 반도체는 아까 뭐가 많은 애였어요? 자, 짜잔, 다시 그림 올라갑시다. N형 반도체는 남는 전자가 있는 애들이었어.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빼고 얘는 전자가 남아도는 애. 이렇게 전자가 남아돈다 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자, P형 반도체는 뭐가 많았지? 아까? 그지? 양공이 많았죠. 근데 아까 우리 양공을 그냥 빈 구멍이라고 표시했는데 헷갈리니까 플러스 극을 띄는 구멍이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합시다.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은 애였어요.
자, N형 반도체 끝에 마이너스 극에서부터 이동한 전자들이 있는데 얘도 마이너스, N형 반도체에 남는 애들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뭐예요? 그렇지. 같은 극이니까 밀어내야 되죠. 자, 밀어냅니다. 쑥. 어디로 이동해요? N형, P형, 접합면으로 이동을 해요. 자, 이동을 하고 봤더니 자, 여기로 전자가 밀려서 튕겨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전지에서 나온 전자와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해서 접합면으로 전자를 밀어냅니다. 밀려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얘를 계속 오른쪽으로 밀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긴 뭐가 많아? 플러스들이 덕지 엄청 많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접합면 쪽으로 밀려온 전자가 인력에 의해서 확 끌어당겨지는 거. 그래서 도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전자만 볼게요. 여기 있는 전자가 전선 따라서 이동해서 접합면까지 이동, 그리고 접합면에서 인력에 의해 P형 반도체 지나서 이렇게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요런 전지 연결 방법을 우리가 순방향 연결이라고 불러요. 순방향 연결. 자, 그럼 오른쪽 그림처럼 N형 반도체에다 플러스 극을 연결해 봅시다. 자, N형 반도체 아까 뭐 많다고 그랬지? 그지? 전자가 많은 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은 애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플러스 극이네. 플러스가 되게 많아. 도선 따라서 플러스 전하들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N형 반도체에 전자가 딱 만났어. 얘네 사이에 뭐 작용한다고? 인력. 그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N형 반도체 끝에 다닥다닥 모이겠죠. 여기 없어지고. 자, 요런 꼴이 되겠죠. 다닥다닥 저쪽으로 붙을 거야. 자, 그 얘기는 접합면을 지나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를 전자가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 그지? 그딴 얘기는 여길 지나서 통과해서 오는 전자도 없단 얘기죠. 자, 반대 방향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P형 반도체에 다닥다닥다닥 붙어있어. 그럼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들과 얘 사이에 또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그럼 플러스 극이 또 이쪽으로 다닥다닥 붙겠죠. 그 얘기는 접합면이 어떤 거니?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를 지나가는 애들이 없단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 못 흐른다? 그렇지.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다이오드는 순방향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요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역방향 연결이라고 하는데 역방향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한쪽만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도 두두두두두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이런 형태로 흐르는 교류 전류가 흘러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류는. 자, 그런데 어떨 땐 흐르게 하고 어떨 땐 흐르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이고 다 지워지네. 되는데 따로따로 그려야 되나 봐요. 자, 전류가 어떨 때는 흐르지 않게 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정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조금 복잡하죠? 자, 어떨 때 전류가 흐르고 어떨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류가 잘 흐르게 하고 흐르지 않게 하는 거. 전류가 흐르고 흐르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회로에서 스위치가 필요하지. 우리 전등이 불을 켜고 끌 때, 전류 흐르게 흐르지 않게 할 때 뭐예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스위치 작용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오드이다. 자, 이 내용 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순방향 전화 또는 순방향 연결은 P형 반도체의 무슨 극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자, 역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이, N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이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연결을 말해요. 자, 얘랑 반대죠. 둘 다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나만 확실히 알아두면 돼. 자, 이왕이면 하나 뭐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지? 순방향 전압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역방향은 반대니까 자연히 이해가 되겠죠. 자, 나는 이것도 어려워요. 못 외우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 정말 추천하지 않는 장난스러운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외워지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P는 포지티브의 P예요. 그리고 N은 네거티브의 N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포지티브가 뭐예요? 긍정적인이란 말이지. 네거티브는 부정적인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뭐가 긍정적으로 보이니? 플러스 극이 조금 통념이긴 하지만 플러스 극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마이너스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사실 좀 억지스럽기 때문에 비추예요. 그다지 추천하진 않지만 너무 공부하기 힘들다 하면 그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숙지를 하시고 차츰차츰 이해폭이 넓어지면 그냥 원칙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참고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라 하고 써놨어요.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전류라는 건 전하를 띤 입자, 특히 전자가 이동하는 전기현상을 우리가 전류라고 한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또는 뭐의 이동의 반대 방향이냐면 전하, 마이너스 전하의 이동의 반대 방향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전류의 정의도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참고사항인데 뒤에 트랜지스터랑 LED를 이해하려면 이 에너지띠를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에너지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띠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원자 모형할 때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궤도가 여러 가지다라고 배웠죠. 배운 거 기억나죠? 그 전자의 궤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자가 궤도마다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요 궤도에서 요 궤도로 이동을 하려면 뭘 해야 되니?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더 바깥쪽 궤도로 이동할 수 있고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방출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자,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있는데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여기다.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그때 그 에너지의 크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H 곱하기 F라고 쓸 수 있는데 E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기호고 H는 플랑크 상수예요. 자, 플랑크 상수는 상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F는
진동수라는 건데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세요.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이동할 수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리고 오면 돼. 방출하면 돼요. 자, 우리 어려우니까 숫자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요. 여러분들 모습이.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세상 모르겠다. 지겹다. 그리고 막 영상을 껐다 켰다 하고 그만 들을까? 좀 더 들어야 되나? 안 들으면 혼나겠지? 안 들으면 시험 못 보나? 이러고 온갖 내적 갈등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조금만 참고 한 번만 더 복습하시고 오프라인 등교하셨을 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원자문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자핵 주변에 전자궤도가 있어요. 자, 실제로는 이 숫자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수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궤도에는 5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두 번째 궤도는 얘가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요. 자, 여기에 있는 전자가 10만큼의 에너지 있는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얼만큼 흡수해야 돼요? 그지? 5만큼 더 흡수해야지만 두 번째 궤도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바깥쪽 전자 껍질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자, 그 얘기는 뭐 해야 된다? 그지? 에너지를 버려야 돼. 방출해야 돼요. 10에서 5인 궤도로 가니까 얼만큼 방출해야 되니? 그지? 5만큼의 에너지를 버리고 안쪽 궤도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가 밖에서 에너지를 더 흡수를 하면 얘는 이 궤도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아까 저기 앞에서 했던 거 뭐가 된다? 그지? 자유전자가 된다. 그거까지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해됐나요? 그러면 에너지띠를 해볼게요. 자, 에너지띠 개념 보기 전에 밑에 먼저 볼게요. 자, 요건 전자의 에너지야. 점점 커지는 건데, 자, 원자가 하나일 때는, 자, 요거 그림 뭐냐면, 원자가 한 개일 때. 자, 요거 원자 하나예요. 에너지가, 전자가 머무를 수 있는 궤도가 여러 개지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제일 바닥에 있는 게 요 궤도예요.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라고 한다면, 얘가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를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요거 원자 한 개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런 원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1번 궤도가 몇 개가 되니? 두 개가 되지. 자, 1번 궤도는 에너지가 5, 2번은 10, 3번은 15만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5, 10, 15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원자가 두 개가 붙어 있으면 5가 두 개지. 자, 그런데 이때 같은 값을 갖는 전자 껍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5가 두 개면 얘가 겹쳐져야 되잖아. 근데 겹쳐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얘가 미세하게 5.1, 4.9라는 궤도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궤도가 미세하게 둘로 갈라지는 거야. 원자가 두 개일 때. 2번 궤도도 둘로 갈라지고 3번 궤도도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원자가 3개라면 1번 궤도가 3개, 2번 궤도가 3개, 3번이 3개가 되는 거지. 근데 고체는 원자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수백 개로 되어 있는 게 고체죠. 그러니까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에너지 전자 껍질들이 많이 쪼개지는 거야. 그럼 얘가 마치 뭘로 보이니? 그냥 이렇게 커다란 그냥 밴드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에너지띠라고 불러요. 자, 그때 얘가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였어. 자, 전자가 여기 끝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얘가 가질 수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죠. 그 전자가 있는 에너지띠를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부르고, 자, 여기서 그리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전자가 머무르는 에너지띠가 원자가띠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탈출하면 어딘가로 가겠죠. 탈출한 자유 전자가 머무르는 요 에너지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불러요. 그리고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를 띠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은 이후의 과정인데, 물리원 과정인데, 지금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참고서에 발광 다이오드가 나오는 참고서들이 있어서 발광 다이오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띠 개념을 설명해드려야 돼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에너지띠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원자 모형 먼저 이해하시고 원자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그리고 수십 개일 때를 확장해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거 굉장히 많은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꼭 반드시 복습하시고 모르겠는 거 선생님이 알려준 카페에다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하셔도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양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발광 다이오드랑 자기적으로 분류하는 방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